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밤사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광판이 온통 시뻘건 하락장으로 도배되어 있고 비트코인은 1억 원 문턱에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오늘 새벽에는 잠을 좀 설쳤습니다. 40년 가까이 시장을 봐온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날은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자고 일어나니 내 소중한 자산이 몇 천만 원, 아니 누군가에게는 몇억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린 것 같은 그 낯설고 공포스러운 기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에서 40년 동안 자산관리와 시장 분석을 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며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저는 시중은행 자산관리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들과 고객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경제가 얼마나 냉혹한지 뼛속 깊이 새겼던 사람입니다. 요즘 제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그때의 그 절박한 눈빛들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폭락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계좌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이너스 50%라는 숫자를 보며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제가 상담해 드리는 마음으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한 이 역대급 하락의 5가지 진실과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폭락의 진짜 범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조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번에는 결이 좀 다릅니다. 바로 AI, 즉 인공지능 수익성에 대한 거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온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시장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고 관련 주식들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올해 인공지능 투자를 271조 원이나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271조 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웬만한 국가 예산보다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겁을 집어먹었죠. 저렇게 돈을 퍼붓는데 대체 언제 돈을 벌 거냐는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을 겪을 때와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이름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주가가 10배, 20배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수익 모델이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오자마자 거품이 비누방울처럼 터졌습니다. 지금이 딱 그 입구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그 기술이 당장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기관들은 무섭게 보따리를 싸서 나갑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수조 원씩 팔아치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안전한 대피소를 찾아 떠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과 회의를 해보면 그들은 참 차갑습니다. 우리 기업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개미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그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자본이 투입 대비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 차가운 산식에 따라 버튼 하나로 수천억 원을 던집니다. 지금 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떠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이 기술주에서 현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고용시장에서 들려오는 비면입니다. 경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고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1월 감원 계획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사람을 자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미래가 어둡다는 걸 기업들이 먼저 눈치챘다는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보니까 기업은 절대로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뽑죠. 그런데 지금은 대형 기술 기업들부터 사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용이 흔들리면 소비가 죽습니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지고 다시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1997년 IMF 때 제 옆자리 동료가 책상을 비우던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그 공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지금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20일을 돌파했다는 건 시장에 이미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부채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월급의 30% 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폭풍 속에 돛담배를 타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저희 연구소에 최 선생님이라는 60대 은퇴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시고 받은 퇴직금 8억 원을 삼성전자에 다 넣으셨다고 하더군요. 8만전자, 9만전자 갈 때 주변 말만 듣고 사셨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며 손을 벌벌 떠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소장님,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사야 할까요? 저는 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눈에는 주가 차트만 보이지만 제 눈에는 선생님의 불안한 마음이 보입니다.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100% 틀립니다. 시장이 무서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트를 끄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 선생님처럼 전 재산을 몰아넣은 분들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기관들은 이런 개미들의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개미들이 못 견디고 투매를 할 때 기관들은 그 물량을 아주 싼 가격에 받아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패닉세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이미 여러분은 시장의 심리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 근처까지 갔을 때 많은 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억 원 안착에 실패하고 무섭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최고 경영자인 그는 회사의 사활을 걸고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미실현 손실이 2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데스 스파이럴, 즉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비트코인을 더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지죠.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한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마진콜을 당했습니다.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 강제로 주식을 다 팔아야 했고 그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달 만에 잃으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런 강제 청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흔들리면 그 파도에 개미들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밀려났다는 것은 시장에 더 이상 비싼 가격을 받아줄 새로운 자금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 창구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고점 근처에서 망설이던 분들이 큰 마음 먹고 뛰어드는 순간 정작 그 주식을 들고 있던 큰손들은 조용히 차익을 실현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팔아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진실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유동성의 가뭄입니다. 주식과 코인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네 상가들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임대문에 붙은 가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신촌 거리를 다녀왔는데 10개 중에 3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뛰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월세를 못 내고 그 건물주는 은행 이자를 못 냅니다. 이 사슬이 어디선가 하나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금융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자영업자분은 지금 한계 상황입니다. 2022년, 2023년에 저금리로 빌렸던 대출의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십니다. 이런 실물 경제 위기는 결국 다시 금융시장의 하락을 부채질합니다.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는 정보의 과부하와 그로 인한 판단 마비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수백 개의 상반된 정보가 쏟아집니다. 누구는 지금이 기회라 하고 누구는 이제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에 휩쓸리게 되죠. 제가 4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본질은 흐려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이익이 꺾이고 있고 금리는 여전히 높으며 전쟁과 정치적 불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꿈꾸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소음에서 벗어나 숫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제안하는 3가지 대응 전략을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비중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제가 1997년 IMF 때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500원,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총 자산 중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10%도 안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중에 가장 확신이 없는 것, 혹은 수익권이나 본전 근처에 있는 것부터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쥐고 계십시오. 이 현금은 단순히 노는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지 모를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한 총알이자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게 해주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옥의 계단 분할 매수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직장인 박대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 상승장에서도 큰 수익을 냈지만 이번 하락장에서도 아주 차분합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간으로 사는 겁니다. 매달 25일 월급날이 되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본인이 정한 우량 자산을 일정 금액만큼만 삽니다. 주가가 오르면 조금 적게 사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사게 되죠. 결과적으로 평단가가 낮아집니다. 많은 분이 하락장에서 한꺼번에 물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산 지점이 바닥이라고 믿었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지금 사지 마십시오. 대신 매주 월요일 혹은 매달 특정일을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조금씩만 사 모으십시오. 이렇게 기간을 나누면 설령 시장이 더 하락하더라도 여러분은 더 싼 가격의 주식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멘탈 디톡스와 투자 원칙의 재정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멘탈은 안녕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자책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팔걸. 왜 그때 샀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상담실을 찾는 분들께 꼭 권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투자 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하락에 대해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종이에 직접 써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로 써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매매했는지, 내 투자 근거가 얼마나 빈약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주부 김영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편 몰래 모은 돈 4천만 원을 한 종목에 다 넣으셨다가 마이너스 70%가 되셨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매일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영희 씨, 지금 영희 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실을 만회하는 게 아닙니다. 영희 씨의 일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희 씨는 제 조언대로 일단 주식 앱을 지우고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장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 차분하게 종목을 정리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영희 씨가 원금을 회복하겠다고 더 무리하게 돈을 빌려 물타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정의 평화까지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원 안착 실패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원히 내리는 자산도 없습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인공지능 역시 언젠가는 우리 삶에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다만 지금은 그 과정에서 낀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러운 정화작용을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정화작용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내가 운으로 벌었는지 실력으로 벌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운으로 번 돈은 운이 닿으면 떠나갑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쌓은 자산은 어떤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폭락장을 단순히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경제를 배우고 내 투자 철학을 세우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징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구글의 과도한 투자와 그에 따른 의구심,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비트코인의 죽음의 소용돌이 가능성, 실물 경제의 위기, 그리고 정보의 과부하. 이 모든 징후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섣불리 바닥이라고 예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바닥은 거래소 게시판에 비명이 가득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두가 시장을 떠나 정막이 흐를 때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1997년 그 추운 겨울,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비극들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평생 일군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어 거리에 나앉던 분들을 보며 저 역시 무력감에 밤새 울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불을 일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냉철하게 기회를 엿보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옆집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가 지금 풀매수하라더라 하는 말들에 귀 닫으십시오. 오로지 내가 공부한 데이터와 내 원칙에만 집중하십시오. 제가 40년 동안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날이 밝을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한숨이 매일의 더 큰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오해하고 무리하게 욕심을 낼 때만 우리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지금의 하락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차분히 돌아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매달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 내가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로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종목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이 기업이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답을 내릴 수 없다면 그 종목은 지금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과 대화하십시오. 돈 문제로 혼자 앓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함께 세우십시오.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어떤 하락장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꽁꽁 숨기고 앓다 보면 결국 멘탈이 무너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은 모두 가족과의 소통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경제신문을 읽거나 좋은 강의를 들으며 내공을 쌓으십시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힘은 오직 지식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공부에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전 30살의 청년이었던 제가 처음 은행문을 들어섰을 때 가졌던 그 초심으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고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저 박 소장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